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나 또 아리랑, 암살 같은 걸 이해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한국에는 세계에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몰려오고 있죠. 또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출산율이 0.98. 그러니까 부부가, 그러니까 뭐,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은 여성이 2.1명을 낳아야 그 중간에 뭐 잘못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야 그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건데 부부 2명에서 2.1명의 자녀가 출산돼요. 그런데 이거는 반도 안 되는 0.98로 떨어져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인구 감소가 빠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많이 해외로 나갔죠. 해외로 나가게 됐는데 얼만큼 나갔냐면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두 번째로 비율이 높아요. 비율이 많은 거에 화교가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화교가 높은데 화교가 10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나왔는데 그거 다 합쳐봐야 중국 전체 인구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가 나갔냐면은 해방 당시 기준으로 볼 때 14%가 해외에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많은 거는 아일랜드밖에 없어요. 대기근이 들어왔을 때 그 아일랜드에서 쭉 빠져나간 게 한 25%, 4분의 1쯤이 빠져나가고 우리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에 보면은 해외를 무대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산도 뭐 어이어이하여 이제 해외로 나가서 일본으로 갔다가 만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 본토 연안에서 또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이거는 이제 올해가 3.1 독립운동 100주년인데 그 3.1 독립운동 100주년 3.1 독립운동의 어떤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28 독립선언, 일본에서 했죠. 28 독립선언의 주역들입니다. 뭐 사진이 좀, 그리고 다른 강연했던 사진을 보죠. 거기에 조금 더 정리가 됐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강화회의입니다. 1차 대전 이후에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승전국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레닌이 러시아 혁명의 기운이 이제 작용을 했고 거기에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을 했는데 우리가 민족 자결주의에 큰 기대를 걸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민족 자결주의는 어떻습니까?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이 돼요. 근데 일본은 그 당시에 승전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이 아니었죠.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면서 거기에 김규식 선생이 가게 됩니다. 이게 김규식 박사. 파일 좀 주실 수 있어요? 요거요? 네. 지금 그럴까요? 예, 요거 두 번째 광주라고 되어 있는 그 파일입니다. 예, 이게 김규식 박사고 이게 이승만이에요. 젊은 시절에 이승만이고. 파리에 가서 파리 강화회의를 했는데 이 김규식 박사는 뭐 책이 어디 있을 겁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셰익스피어를 강의한 분이죠. 왜냐면 요만한 때부터 선교사한테 이제 여기 청풍김씨 양반집이지만 선교사가 키웠어요. 선교사가 키워갖고 영어가 뭐 네이티브고 그러니까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출중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파리 강화회의에 당신이 가시오. 그래서 신한청년단에서 파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는데 여기 강화회의에 패전국 약소민족 대표도 아닌 승전국 약소민족 대표란 말이에요. 가서 우리 얘기를 들어주겠나?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제 해서 국내에서 일본과 국내에서 조선 사람들이 시위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누구하고 상의했냐면 여운형하고 상의한 겁니다. 그래서 여운형이 이제 김규식의 요청으로 그래 알았어 내가 준비할게. 그래서 일본의 장덕수를 파견하고 조선의 선우혁을 파견하면서 이게 이제 3.1운동의 본격적인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마침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니까.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거는 고종 황제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갈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일부에서는 개혁을 꿈꿨었던 군주다. 그렇게 이제 또 고종을 찬양하는 분들, 대표적으로 저의 선생님입니다만 이태진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제 몇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저는
고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명성황후에 대해서도 서는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본인에게 죽었기 때문에 살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정하고 좀 또 분노하고 뭐 그거 하고 또 명성황후 자체를 놓고 평가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종도 그래요. 그래서 고종은 저는 그 절박했던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에는 지도력이 너무 부족하고 유약했다고 생각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했어요. 유능한 사람이 와도 타개하기 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고종이 지도력을 보여주지를 못했고 그 상황 인식도 철저하지 못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고종 황제의 죽음은 우리 국민들에겐 크나큰 슬픔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이 진짜 망했다. 법적으로 조선이 없어진 거는 경술 국치, 우리가 국치 조약을 맺으면서 8월 22일 날 체결을 하고 29일 날 발효가 되면서 조선이 없어졌죠. 그러나 조선 사람들 마음속에서 조선이 없어진 건 고종 황제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좀 아마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조선 사람들 마음에는 조선이라는 게 아직 대한제국이라는 게 살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종 황제의 죽음은 갖는 의미는 뭐냐. 비록 순종도 있고 영친왕도 있지만 조선은 끝난 겁니다. 대한제국은 돌이킬 수 없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비록 무능했을지언정 우리 임금으로 40년이 넘게 섬겼던 분 아닙니까? 그분의 비극적인 최후. 맞아 보죠. 이게 고종 황제 돌아가시기 전날 모습이에요. 약간 좀 불편하긴 하지만 오늘 밤에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죠. 요게 한상학이라고 이완용의 조카입니다. 이자가 수정과인지 어떤 기록에는 수정과 어떤 기록에는 식혜라고 나오는데 독이 든 식혜를 드셔서 그걸로 독살 되셨다 하는 게 일반적인 추측입니다. 제가 추측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부검을 못했습니까? 그런데 왕실 주변에서 또 그 시신을 목격했던 분들 그 증언은 확실하게 그리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 다 그렇게 믿고 있었고 조선민족들 그 백성들 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3.1운동으로 벌어졌는데 전 이 사진을 보면서 느꼈었던 게 뭐냐면 참 일본 제국주의가 흉악하지만 이명박 정권하고도 또 비교가 되는 지점이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얘기하는 시청합 광장 아니에요.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추도하는 거를 일본 놈들이 허용을 했구나. 우리는 광장을 뺏겼었잖아요. 대한문 앞에 거기 조금만 열려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발인한 날 국상을 치르던 날만 시청합 광장을 열었는데 여기 시청합 광장을 다 열어놓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게 여운형 선생이고 이게 장덕수입니다. 아까 28 독립선언의 주역들. 그래서 베르사유 평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고 김규식의 그 위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대규모 시위를 기획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외교 독립론, 세계의 여론과 동정에 호소함으로써 조선을 독립을 꾀하는 독립운동이고 그래서 만세 시위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또 우리가 준비도 없었거니와 또 외국의 어떤 개입을 기대하려면 평화 시위를 하자. 또 우리가 당장 한두 달 만에 무장을 갖춰서 의병 독립군 다 깨진 상황에서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거의 외교 독립론에 입각을 했는데 3.1운동에 대한 반성. 그래서 3.1운동의 평화 시위로 진전이 된 건 맞지만 3.1운동에 대한 반성 속에서 우리는 무장투쟁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 3.1운동이 키워낸 아이들 중에 하나가 바로 김선인 겁니다. 그런데 김선, 그렇죠. 3.1운동 얘기를 길게 하다가는 오늘 다른 걸 못하니까. 그래서, 다시, 원래 하던 걸로 돌아오죠.
그 3.1만세 운동을 한참 하게 되는데, 요게 바로 교보 빌딩 앞에 기념 비각이에요. 그리고 요게 박헌영이라고 합니다. 어린 박헌영이 여기 이제 3.1운동에 참여했는데, 3.1운동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3.1운동으로 나라가 독립했습니까? 아니죠. 독립이 안 됐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때 사람들이 생각한 거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기준으로 3.1운동은 실패한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3.1운동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100년으로 역사가 이어지게 된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저도 3.1운동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다가 이제 20대 때 독립운동사 처음 공부할 때요. 그러다가 이게 3.1운동이 정말 중요한 운동이었구나, 위대한 운동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건 3.1운동 자체를 공부하다가가 아니에요. 1920년대, 30년대 독립운동사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많이 읽게 되는 게 일본 경관이 한 조서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조서나 판결문들 보게 되는데, 그럼 이제 쭉 잡혀온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너 왜 이따위 부동산 사상을 갖게 됐느냐? 조선 독립이라는 망상을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품게 됐냐? 누가 널 쉽게 얘기해서 의식화시켰어? 네 상부에 누가 있어? 하고 그걸 캐게 되는데, 그때 정말 100이면 100 다 하는 얘기가 3.1운동을 거치면서 내가 민족의식이 생겼다. 3.1운동을 거치면서 내가 조선이라는 걸 깨달았다. 3.1운동을 거치면서 조선 독립에 나도 몸을 바쳐야겠다. 그때는 어렸지만. 그걸 보면서, 이게 3.1운동의 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촛불은 어때요? 3.1운동 때는 이명박 정권이 독하다고 제가 생각을 한 게, 3.1운동 때는 그래도 그거 하고 났더니 무단 통치가 문화정치로 바뀌긴 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칼 차고 교단위에 오르다가 칼 풀어놨고, 한글신문이 생겼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조금이라도 생겼고, 왜? 그걸 다 막아놨더니 가스가 펑 터지더라. 그런데 압력밥솥 우리가 밥 지을 때 보면은 거기서 달각달각 하면서 김이 쉬어오면서 빠지죠. 그 김을 안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밥통이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3.1운동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꼭지를 달아서 김을 좀 빼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정도 숨통이 열린 게 그게 문화정치입니다. 1920년대 그만큼의 합법 공간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데 3.1운동은 2008년 촛불은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10년이 채 안 돼서 다시 국정농단을 거부하는 촛불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얘기는 지난 시간에 잠깐 드렸었던 것 같고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드로 윌슨이에요.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이제 그랬죠. 근데 우리 이제 3.1운동 후에 임시정부가 한성정부도 생기고 노령정부도 생기고 상해정부도 생기고 임시정부가 3개가 출연을 하는데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페이퍼 가방만트로 출연한 건 몇 개가 더 있죠. 그렇지만 실체가 있는 건 3개인데 3개에서 다 이승만이 하나는 대통령, 하나는 집정관 총재,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죠. 그리고 또 하나에서는 대통령이 따로 있지만 국무총리로 선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기회를 받았었죠. 그건 독립협회 이래 이승만이 최고의 스타였던 것도 맞아요. 젊은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것만 갖고 작용을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역시 학벌과 인연을 대단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최초의 미국 박사인데 어디서 받았냐면 프린스턴 대학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윌슨이 대통령 되기 전에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이 아마 외교론에서 또 외교론으로 내세우기 이승만이 그 당시에 나중에 우리가 갖게 된 평가와는 여러 면에서 이제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1919년 당시에 판단을 해볼 때 외교론으로서 가장 내세우기에 적절한 인물이었던 것도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제 그래서 윌슨이 됩니다. 3.1운동이 벌어지고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우리나라 교회 얘기는 제가 나중에 보수주의 얘기할 때 한번 하죠. 한국의 보수파의 맥을 잡을 때 지금 태극기 집회니 뭐니 그런 거 보면은 대형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거 역할 때 한번 하는데 한국 기독교의 뿌리는 서북입니다.
서북이 왜 그렇게 됐냐. 그건 그때 가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바로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서북지방에서 일어났잖아요. 평안도에서. 청일전쟁이라고 해서 청나라에서 싸우거나 일본에서 싸운 거 아니죠. 러일전쟁도 러시아와 일본에서 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한반도에서 싸웠고 만주에서 싸웠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북이 전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그 전란기에 근데 어디가 안전했냐면 교회로 가면 안전했으니까. 왜냐하면 일본이고 청나라고 러시아하고 괜히 이 미국 선교사들 건드리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 안전하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에 이제 모여들었고, 김산이 태어난 직후가 바로 러일 전쟁이 끝난 그 상황에서 자랐으니까,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이 전도를 하고 있을 텐데, 한편에서는 기독교가 이제 민족주의의 그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삼일운동에서도 기독교가 역할을 했고, 하나님 백으로 어떻게 조선을 독립시켜볼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민족주의자들의 상당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게 세 부류. 하나는 동학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개신교가 있고, 이게 이 두 개의 삼일운동가죠. 그리고 또 정말 큰 물줄기는 저는 대종교, 단군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군 할아버지 모시는 쪽으로 이제 모이게 됐는데, 하여튼 평안북도 쪽은 이 기독교세가 제일 셌던 곳입니다. 김산도 그런 쪽에서 자라면서 동네에 교회당도 가고 그러는데, 어린 김산의 마음에 삼일운동이 이제 또 그 김산한테 충격을 줬는데, 뭐냐면은 그 무렵에 선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의 권세에 저항하면 안 된다. 로마서 몇 장입니까? 그거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조선이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건 조선 사람이 게을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다. 선교사들 중에 일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김산이, 어린 마음이지만, 그때 한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지금으로 치면은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교회당에다가 돌 던지고, 쌍시옷 세게 내뱉으면서 교회 나간다. 이제 하는 그런 체험을 했었던 거죠. 그 무렵에 김산하고 비슷한 연배 또는 김산보다 약간 위에 왼쪽이 김교신, 오른쪽이 함석헌입니다. 기독교 민족주의가 이제 그렇게 발화했었던 곳이고요. 김산은 좀 더 근본적인, 이분들은 신앙으로서의 기독교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제 민족주의, 그게 병립이 됐다면, 김산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기독교 자체를 배척을 한, 이렇게